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반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총장을 만나서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낸 사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이냐 관심이었는데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이를 반려했다고요? 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중으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김 총장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하루 만에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인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반려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오늘 만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면담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사실상 당분간 면담에 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 사안은 국회 논의의 시간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면담 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 늦은 오후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면담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자, 검사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발해 오늘 오전 열흘 만에 다시 소집된 전국 고검장 회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지금 몇 시간째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점심시간을 포함해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고검장 회의 참석자는 고검장 6명 전원인데요. 이들은 김호수 총장 사의가 반려되기 전 총장 공백 사태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늦은 오후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이 끝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검장들의 입장도 면담 결과를 확인한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 일괄 사퇴 등 거취도 논의한다고 말했고요.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법안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형사부 시스템과 경찰, 검찰 등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고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팔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겁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회의가 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로 집결한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의를 표명했던 김호수 검찰총장 연가를 냈는데 오후에 출근을 했네요. 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총장이 오늘 오후 2시쯤 출근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오늘 오전에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을 갖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며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 오후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과 관련해서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 나온 의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의대 편입 전형에 제출한 논문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율이 낮은데도 기여도가 높은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을 제치고 논문 저자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의 연구 참여율은 30%였습니다. 전체 연구원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했는데 석박사를 밀어내고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학부생은 정 씨가 유일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 딸은 지난 2017년 지인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고사실에서만 구술평가 만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그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과 하태경 의원이 공개적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건 사실이라며 자진 사퇴와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정 후보자에게 새 정부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위법 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의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인사 지적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잣대를 적용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과 법안심사 소위 개최를 협의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수도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소위를 열고 법안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내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소위가 시작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아설 경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마무리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조금 전 공식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되는 형태로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유지됩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성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이와 함께 양당은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하고 정강정책 TF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공정한 심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국민의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합당 이후 경선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후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박기환 기자와 추가 의혹도 좀 정리를 했는데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 일단 지켜봐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차분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 청문회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셈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오늘 내부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았지만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봤고.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 후보자가 새로운 시대 보건복지부 개혁에 맞는 인물이라고 판단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수위 출범이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현 정부와의 협조 문제 그리고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하게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 국정과제 정리 작업이 끝났다면서 다음 달 2일쯤 최종 정리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안 관련 질의 응답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안 위원장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각 인사를 두고 윤 당선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두고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정계와 재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정책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안보와 경제, 환경이 함께 작용하는 이른바 글로벌 복합위기에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윤 당선인도 제안을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에 대한 고심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서둘러 윤곽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관련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은 오는 24일 출국할 예정인 한일 정책협의단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접견을 포함해서 모든 의제를 들고 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리해드린 것처럼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또 내각 인선 발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까지 다가오면서 여야의 충돌은 한층 더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 경기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한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공천 면접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박 질문 같은 건 없었나요?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을 심사위원들께서 던지셔가지고 진땀을 뺐습니다. 예.
이제 지역 이야기도 나눠봐야 할 텐데 전국 현안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수 완박에 대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일단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권력은 독점할수록 괴물이 되는 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독점 권력을 나누자는 이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검찰과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 우리 이제 민주당과의 이제 강대강 대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유감스러운 처사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과거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진 의사가 강하니까 네네. 본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에 수사권을 분리했다는 이런 부담과 불명예를 쓰고 싶지 않아서 예. 총장 사퇴하려는 이런 악수를 두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금 빠른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당내에서도 속도전에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달 내에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기상조론과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17대 그 20년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미 검찰 정상화 하기로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달력은 5월 9일밖에 없다. 5월 9일까지 결기를 가지고 예.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 보이콧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제 느끼시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사실 그것보다 더 강경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입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시켜야 된다. 그런 한덕수 입장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요. 예. 한동훈 네, 왜냐하면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이것은 검찰공화국을 선포한 것이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 정서와도 반하는 것이고요. 야당과의 전쟁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의 협조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 민주당이 어떻게 맞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강대강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한동훈 지명자 철회를 하지 않는 한은 네네. 저희들은 국무총리 인준도 네. 저희들은 부결시켜야 한다. 저는 그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입장을 말씀하고 계신데 며칠 전에 인터뷰를 봤더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대통령의 아주 신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대장동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예. 이재명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는 이제 그러한 작심을 하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은혜 도지사 후보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이러한 것들은 이재명 후보를 칼 것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과연 이재명 고문만 칼 것을 향하고 있을 것일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
이 칼끝에 예.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아주 엄중한 사항을 좌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예.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그 보이콧 의견은 확고하신 것 같은데 법무장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끝까지 한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파국으로 갈 텐데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윤석열 당선자가 하셔야 되고 이걸 하지 않는 한은 국무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 그로 인한 혼란과 분열은 예. 윤석열 당선자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당내 의원분들과도 이 얘기를 좀 공유하고 계시는 거죠? 안민석 의원께서만 주장하신 건 아니시고, 예.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분위기고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경기도 전역에 저희들 지지자들을 만나 봤을 때도 지지자들이 아주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고 예. 정상적인 정치 관계가 협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민심을 당선자께서 잘 헤아리셔서 예. 한동훈 지명자에 대한 철회 이것을 결단을 하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호영 후보자의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병력 비리 그리고 입시 비리 두 가지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아주 용납받지 못할 비리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의 가치와도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보건복지부 지명자께서는 저는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 버티는 한은 더욱더 윤석열 당선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스스로 또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물론 지명자가 스스로 그치를 표명하는 방식이 되겠지만요. 네. 저의 결론은 이분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좀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과 비교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불법이 확인된 것은 없지 않느냐. 팩트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위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호들갑을 떨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제 그랬습니까? 그에 비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시 비리 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입시 비리와 병력 비리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이것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요. 조국 장관의 자녀 문제에 비하면은 이것은 2배, 3배 심각한 문제에 해당될 것이고 조국 장관처럼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똑같은 자태를 들이대면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지사에 출사표 던지셨는데 경기도가 그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잖아요. 그런데 경기지사 현재 후보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김원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를 받는 걸로 스스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힘의 경선판이 이미 짜여져 가지고 이제 흥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승민과 김원혜 두 분 간의 흥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이제
등달아 높은 것이고요. 예. 반면에 저희 민주당 경기 경선판은 뭐 전혀 아직 일정도 없고 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 내로 경선판이 짜여지면은 흥행이 시작될 것이고 특히 저희들은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2등하는 후보가 1등을 엎을 예.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흥행과 이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 뭐 저 역시 제가 일주일 전에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민주당의 한 뿌리인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이가 단일화를 해서 1차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그 바람을 몰아서 그 단일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예. 재미있고 흥행 있는 판이 될 것이고 민주당 경기 경선에 장이 크게 설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예. 아쉽게도 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그러나 예. 여전히 가능성 열어두겠으나 예.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다지 남아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단일화는 지금 물 건너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문은 열어놨지만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 흥행 카드 중에 토론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김동연 전 대표를 향해서도 토론회에 응하라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배경이신지 마음인지 궁금하거든요. 김동연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 물안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안개는 아침이 밝아오면은 그치기 마련일 텐데요. 근데 이제 김동연 대표께서는 이 물안개가 그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일체 예. 토론에도 응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은 오늘 언론사 주최로 밤에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김동연 예. 후보께서 이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이제 거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흥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대표님의 아마 전략은 이렇게 본인이 이제 꽃가마 태워져서 뭐 밋밋하게 후보가 되는 그런 한 마치 침대 축구처럼 침대 예. 경선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조금 걱정이 되고 유감스러운데요.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꽃가마에서 내리셔서 저희들과 같이 이 경선판을 키우고 흥미있고 재미있고 역동성이 넘치는 그러한 경선판을 만들어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야지 본선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김동연 대표께서는 이 침대 경선 이 전략을 중지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김동연 후보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방안도 논의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이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인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부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갈 때 인원이나 시간 제한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밤샘 영업이 가능해져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확진자가 갑자기 늘지는 않는지 앞으로 1, 2주 정도 추이를 관찰할 예정이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다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서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시작됐지만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해제가 곧 코로나 위험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치료나 생활을 위한 정부 지원도 중단되는 만큼 상병수당 조정을 위해
상정수당 조정을 포함해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 추가 도입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 비대면 진료 유지 등 위중증과 사망 등 피해를 줄이고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막을 조치들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2년 넘게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같은 방역 규제는 완전히 풀렸는데요. 일상 회복 첫날 거리 분위기 어떤지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첫날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 산책로인데요. 월요일 오후지만 벌써 곳곳에는 시민들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2년 만에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사람들은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목 가게 곳곳에서도 24시간 영업을 한다거나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간판과 팻말을 볼 수 있어 다시 일상이 회복된 걸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뒤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무척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심야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었던 주점 등에서는 이미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24시간 영업을 다시 시작한 식당 주인의 심정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버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영업은 이제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부터. 네, 24시간을. 오늘 점심부터는 코로나19 발생 전처럼 인원 제한 없이도 식사가 가능해졌는데요. 단체 손님이 음식점에 들어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택근무가 없어지는 데 대한 아쉬움이나 회식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의 기대감은 각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집회,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제한도 오늘부터 모두 없어집니다. 중간고사 기간인 대학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일부 대학에선 대면 축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상회복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가운데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노령층에 대한 확산세가 여전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여전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또 일상회복이 새로운 변이의 등장과 맞물려 더 큰 확산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이제 기업들도 재택근무는 줄이고 사옥 출근 비율을 늘리면서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회식과 출장, 대면 회의를 재개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전원 사옥 출근이 이루어진 포스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10대 그룹인 포스코 그룹 전면 재택근무를 끝내고 이제 선제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 대기자와 기저질환자,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오늘 오전 8시에 이곳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3, 4, 5 모여서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4일부터 전 직원이 출근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부터 사무실 출근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포스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직접 대면 이렇게 직원분들을 직접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뭐 사무실에 출근하다 보면 같이 점심도 먹고 이제 커피를 또 마시면서 일상 대화도 많이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약간은 이제 그런 기회가 있기를 좀 희망하긴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위생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 철저히 방역도 해주시고 지침도 많이 잘 내려오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위생 관리가 좀 더 철저해질 것 같습니다.
포스코를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전면적인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GS건설은 지난 11일부터, 한화건설은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 체제를 끝냈습니다. 재택근무를 50%에서 30% 비율로 이하로 완화한 LG 계열사들에 이어서 현대자동차 그룹도 다음 주부터 같은 조치에 들어갑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그룹은 부서별 탄력 운영으로, SK스펙스 추구협의회와 두산그룹, 롯데그룹은 자율 운영으로 전환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재택근무 최대 50% 방침을 유지하고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S-오일, 한화그룹은 재택근무 권장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아직까지 50% 재택근무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사무실에 출근하는 방향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금처럼 전 직원 순환 휴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직원 사무실 출근 체제로 전환한 포스코 센터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입학 취소가 가혹하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한 걸로 보이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법원의 결정 내용 알아봅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법원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부산지법 행정 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즉 조민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조 씨의 소송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열린 지난 15일 법정 출석에 앞서 신청 취지를 밝혔는데요.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은 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판단받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의 이번 신청과 소송 제기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자마자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산대는 조 씨가 입학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와 부산대는 각각 소송 대리인들을 선임하고 법정 공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오후 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을 회피해 수사가 난항인 가운데 수사와 검거 과정을 두고 때 아닌 검수완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나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지 46시간여 만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입니다. 내일 오후 3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저녁쯤이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넉 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은혜와 조현수는 공개 수배가 내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은신처를 벗어나 지인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이동한 지인을 통해 삼성역 인근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처 CCTV를 확인해 오피스텔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수완박과 관련된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이른바 검수완박 논쟁 속에서 계곡살인 사건 수사와 검거 과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을 재판까지 이끌고 가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검찰 전담 수사팀 수사 끝에 이 씨 등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물증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이른바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유족 고발로 처음 재수사에 나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 일선 서부경찰서이고 공개 수배 17일 만에 두 사람을 추적해 검거한 주체도 경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와 정리한 것처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지난 주말에 붙잡혔죠. 포위망이 좁혀들자 재발로 자수하고서도 여전히 진술은 회피를 하고 있어서 사건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두 사람의 자수 동기가 무엇인지 또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좀 의외였던 곳이 수도권에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 둘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고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붙잡힌 장소, 그러니까 그 숨어있던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도주를 하면 인적이 드문 주로 그 외진 곳에 숨어 있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외진 곳에 숨게 되면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눈에 띄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두 사람은 도시 생활에 좀 익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배달하기도 수월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많은 곳에 있게 되면 눈에 잘 안 띄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수배 중에도 도시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자수하기 보름쯤 전 2일쯤에 공개 수배가 그때는 이제 된지 나흘쯤이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모처로 이동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뚜렷한 심경 변화는 보이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개 수배 전에는 그걸 몰랐다가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인과 여행을 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때부터 내면적으로 뭔가 신경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이때부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지막 여행을 간 거 아닌가? 체포 전에.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때 그 지인들도 같이 가긴 했는데 예. 네. 지인들이 이 범죄인을 은닉을 했으니까 그 혐의는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아마 그때 너희들 잡힐 것 같으니까 자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같이 이동, 지금 경찰은 여행이라는 단어 쓰진 않습니다. 이동을 했던 그 지인도 있었고 오피스텔을 구하려면 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혐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이 지인들은 도대체 왜 이들을 돕고 함께하는 걸까요? 그런 심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아마도 그 사람들이 공개 수배를 당하기 전에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교감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과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도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주자들이 조력업자 없이 혼자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결국은 조력자들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조력자들이 어느 정도 이 범죄자들이 숨어 있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은혜, 조현수가 자수한 동기가 석연치 않은 상황인데 검거가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죽고 싶다 이런 연락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 압박감 때문에 자수를 한 걸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도주 기간이 길어졌으면 이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검거가 빨리 된 게 이 사람들에게도 유리할 수도 있고 또 피해자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아무래도 도주 중에 있으면 불안감과 체포감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네. 상황에서는 이 지인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예. 아버지의 그 자수 권유가 가장 큰 역할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주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 같지만 뭐 믿음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조력을 구한다는 게 좀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또 궁금한 건요. 이들이 시간이 좀 충분했습니다. 숨어있는 시간이요. 그렇다 보면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다 검색도 해보고 또 법률적인 것도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입을 맞추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자수한 건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일단은 그 도주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체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충분히 논의합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어디까지 얘기할 것이고 또는 어디까지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좀 특이한 거는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일종의 보면은 수동적인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의 살인인지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지 않는 게 전략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수를 하게 되면 양형상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점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할까요? 충분히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경찰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자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양형상 청구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자수하기는 했으나 전략적으로 자수를 함으로써 법률상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놓여지게 된 거죠.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인 그런 지금 혐의이기 때문에 살인에 가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직접 수사 과정 속에서 면담을 하시거나 조사를 할 기회가 있다라는 가정 아래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반드시 에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획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실행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혐의가 좀 덜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서 먼저 파고들 필요가 있고, 범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들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약한 면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특히 이혼애 같은 경우는 딸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가족과 관련된 심리적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심리적 방어벽이 무너지게 되고 자수할 진술을 자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당시 공대 교수인 지도 교수님과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정우영 후보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수완박.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가시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김호수 총장이 어쨌든 사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일단은 좀 반려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오후 늦게 이제 면담도 이루어진다고 하고 아직은 언제인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사퇴라는 것은 마지막 카드였어요. 이 던진 다음에 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던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호수 총장의 사퇴 카드는 이제 뭐 법률가로서는 아닌 것 같고 예. 정치적 제스처겠죠.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검사들이 특히 뭐 이전에 보면 그런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 움직임이 있을 때 뭐 사표로서 항의한다든가 하는 항의성 표시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실효성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니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이른바 지금 현재 한 입법을 중단하겠습니까? 뭐 그것도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뭐 그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자 해서 좀 시간을 늦추겠습니까? 네.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뭐 대통령이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항의성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상징적인. 예,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내부 향한 메시지도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 김호수 총장이 이전에 이제 법무부 차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분명히 그 당시 법무부 이제 뭐 장관을 보좌해서 이런 검수 완박 마음에 안 드나요? 뭐 검찰 선진화라고 얘기하나요? 뭐 이런 법안을 준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완전한 그 사건 박탈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총장을 향해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총장은 뭐 하느냐 이런 또 항의가 많이 있다고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 구성원들 향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한다 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제스처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라면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김호수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내 들자 이제 사퇴 카드는 일단 반려를 했고 오늘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는 상황이 좀 내가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나서야 할 그런 생각까지 한 것 같지는 솔직히 않고요. 예. 아마 우리 이 프로 끝날 때쯤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대통령 본인이 지금은 입법부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고 국회에서 입법, 정확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죠. 예. 개정하기 위한 실무 입법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행정수반이자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입장을 언표하기도 애매할 거예요. 예. 아직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분명히 자기 휘하에 있는 주요 공직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렸죠. 예.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둘 수도 없을 뿐더러 사표를 내고 나니까 벌써 후임에 누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오가고 그다음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공직자가 사표를 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가만히 두면 그 사표 제출과 그 후속 과정을 지연시키는 거에 따른 또 다른 억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나야 되는 건 맞고요. 예. 아마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도 할 수 있거나 꺼낼 수 있는 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예. 뭐 그냥 항의성 사표인 것이고 네. 국회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 네네. 고민하겠다. 이 정도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제동을 건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저는 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걸려질 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의를 반려했고 면담도 수긍한 것 자체에는 큰 메시지는 없다라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김호수 총장을 면담하는 것은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정도겠죠. 들어보겠다. 검찰의 의견을 지금 왜 이렇게 뭐 항의를 하는가? 그리고 혹시 그런 입법에 대해서 검찰의 뭐 어떤 검찰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걸 들어보고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뭐 충분히 숙고하겠다. 혹은 거기서 나온 의견이 국회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국회에다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문 대통령께서 지금 그 중단하시오 이럴 상황도 아니고 예. 지금 단계에서 무슨 그 국회에서 보내면 내가 거부권 행사하겠다 말겠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행정부 수반이지만 또 국가 원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 어쨌든 뭐 검찰 선진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70년 이어온 형사사법자 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같으면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예. 참 앞으로 그동안 수고했다 서로 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5월 3일이 또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예를 들자면 이사할 세입자가 예. 그 현재 살던 집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이제 비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리모델링 하겠다고 새롭게 완전히 지금 그냥 막 다 뜯어버리고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가 원수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메시지를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다 추진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 이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입장은 무엇인지 예. 이 부분은 좀 밝히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들은 많이 제시를 하더군요. 이를테면 뭐 무슨 과목은 몇 점을 맞았고 뭐 이랬는데 예. 지금 크게는 병역과 입시에 관한 의혹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말을 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전했죠. 정확한 불법의 팩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애매하고 조사보다 훨씬 강력한 수사에 준하는 어떤 강력한 강제 조치를 수반하는 조사를 해야만 팩트가 가지런히 간추려질 수 있는 것의 경우에는 예. 수사 또는 수사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팩트가 발견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고위급 장관급 인사청문회 같은 거 쭉 해오면서 그게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간에 예.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준 그리고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사회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난번에 당했던 걸 또 가혹하게 되풀이하는구나, 복수하는구나, 꼭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갖고 있는 분이 중요한 자리에 추천되었다, 지명되었다는 것만으로 일단 아픕니다. 예. 다른 어느 정치인, 다른 어느 당선인, 다른 어느 대선 후보보다도 예. 윤석열 후보는 공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는 의무도 강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기가 검사로 있었던 때 했던 것들 모든 걸 생각하면 저는 예.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과한 거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자칫 이러한 논란이 이제 막 출범도 아직 하기 전인데 새 정부가 첫 발을 떼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좀 취약한 정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50%가 채 안 된 득표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동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약화되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들고 예. 이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서 물리게 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팩트라는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팩트와 관련된 저희가 양쪽의 주장을 다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본인께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죠. 교육부 감사, 그다음에 병원 재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검증의 시간은 이제 국회 청문회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 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팩트와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과 지금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의대라는 공통점이 또 있고 학교라는 또 입시라는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교가 합당한지 그리고 비교했을 땐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죠. 입시 문제와 병역 문제. 이게 둘 다 지금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현재로서 어저께도 이제 그 다 지켜봤습니다. 이거 기자회견 과정을. 근데 현재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뭐 서류를 위조했다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뭐 그런 거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불법이 아니면 다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문당선인도 지금 불법이 아니잖아. 증거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그거는 검사의 언어죠. 검사의 언어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된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니었습니까? 이 상식이란 건 굉장히 폭넓은 겁니다. 근데 법이란 건 그 종이 가장 적은 겁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효도 안 한다고 처벌은 안 하죠. 불법은 아닙니다. 효도 안 하는 게. 근데 상식선에서 도덕선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의 언어로서 불법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혀 좀 얘기 안 하는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고 지금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무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제 그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다면 벌써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되고 더더구나 이 문제가 정호영 후보자가 무슨 윤 당선인의 40년 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렇게 이건 후보자 지명하면 안 된다 하는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이라도 빨리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은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형사법이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형사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게 맞냐 이런 의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없게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가장 먼저이고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비교적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판조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그 떨어지는 분들이 그러한 그 하나의 활동을 하는 그러한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발언 들어보면 논란을 알았다는 거고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평판 조사까지를 마쳤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행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읽히는데요. 방금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그 자료 화면에 중요한 키워드가 느껴졌습니다. 방금 한 총리 후보자가 저희가 보았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이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 가지고 투표를 해서 뜻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인수위 사무실에 보니까 인수위 회의실 사무실에 보니까 늘 배경 화면으로 나오던데 대통령 당선인 뒷자리에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이 보도도 됐고요. 선거 때는 누구나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귀로 국민의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당선인이 딱 되는 순간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후보자 신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론은 이러하지만 자기 신념 또는 국가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면 중지를 모아가면서 밀고 나가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것은 만사이자 그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았을지를 저는 더 많이 고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기에서 핀트가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는 처음엔 이만큼이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는 것은 하려고 했다가도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제기하면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법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도덕적이나 법 감정의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조금 전에 노 교수님께서 검사의 언어를 버릴 때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 본인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결정이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얘기하지만 바로 그런 점을 지금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법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조국 수사 아니었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그런 비교가 자꾸 나오고 데자뷰라는 게 말이 나오고 판박이란 말이 나오고 이러면 그것은 지금 빨리 막아야 지금 호미로 막아야만 앞으로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불법이라는 게 분명히 밝혀진 게 없고 아직 의혹 수준인데 그러나 정말 지금 했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할 때 조금의 흠도 잡히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교육부 감사 자청한다? 또 무슨 재검, 신검을 다시 하자? 언제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5월 10일 날 취임하고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2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데요. 짧게요. 어제 토플, 토익 뭐 이런 점수는 다 공개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아빠인 정호용 교수이자 장관 후보자라면 지금 문제가 됐던 아들의 병역 기록이 뭐 4년 만에 등급이 바뀌었잖아요. 그 MRI나 CT 영상 기록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고 객관적인 기구나 어디에서든 이걸 가져다가 전문가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달라. 근데 거기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소견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4급으로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전문의가 어느 신문에 그렇게 기고를 했더군요. 20대에게는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0.07% 정도만 발견이 된다. 그럼 대단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물론 그 환자에게는 아픈 대목일 수 있고 사생활이긴 하지만 정말 그 작은 확률이 본인의 아들에게 나타났다면 지금 이렇게 된 이게 공적인 관심이 대상이 된 거니까 미리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토익 점수 공개하듯이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 그래서 의혹을 해명하고 나서 잦아들지 않으면은 문제가 훨씬 커져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가처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결정이 뭐 위법했느냐 잘 됐냐 못 됐냐 그건 아직 결정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1년 후, 2년 후쯤에 이 부산대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입학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해 버리면 지금 이제 또 복지부에서는 또 의사 면허를 취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해서 그럼 잘못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져 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효력을 정지해 놓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춤을 누르는 거라고 해석하면 그렇죠.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방선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를 치렀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 시험 잘 보세요. 최연소자는 2002년생 만 19세 여성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령자는 1941년생 만 80세 남성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에 응해 주신
전국에 우리 출마하는 당원 동지들 정말 당대표로서 자랑스럽고 자, 국민의힘 기초의원 출마자들 시험을 치러야만 했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에 고사장에서 당혹감이 흘렀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시험이었는지 문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예, 참 기사에도 많이 나왔죠. 어제 이준석 대표도 직접 풀어봤다 이렇게 뭐 전해져서 화제도 됐는데 혹시 최고위원도 직접 풀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전체 문제를 풀어보진 않았고 그냥 기출 문제를 받아서 한번 눈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려웠다 쉬웠다 짧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정강 정책이라든지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좀 쉬웠고요. 뭐 자료 해석 부분은 조금 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응시생들 반응 어땠습니까? 대체적으로 쉬웠다고 하는 평도 있고요. 좀 이제 OMR 카드라든지 이런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나이 기성세대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께서도 시험을 직접 출제하셨는데 그 출제 의도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 BPAT 기초 자격 평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했고요. 제가 출제 의도는 저희 당이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 분노를 느끼셨는데 여기가 관련해서 2030 세대들이 느끼는 공정에 관련해서 많이 강조했고요. 또 최근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정치 참여 연령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당에서 이제 업로드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 좀 그랬던데 뭐 당내 의원들이 강사로도 나섰습니다. 지금 김 최고위원께서도 청년 정책 강사로 나서기도 했는데 뭐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듣고 싶은데요. 예, 뭐 당에 저는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어서 당에서 청년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강을 맡았고요. 예. 저희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2030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또 2030들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사태라든지 뭐 인국봉 사태 혹은 남북 올림픽에 관련돼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단일팀 문제를 두고 2030들이 굉장히 불공정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정강 정책에도 나와 있지만 부모의 불법한 기득권 찬스로 입시 비리라든지 취업 비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헤쳐나가겠다라고 천명한 바가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많은 당원분들께서 2030의 트렌드와 이 공정에 대한 부분, 왜 2030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어제 그 응시자들 연령층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 20대에서 80대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젊은 층이야 이 OMR 같은 형식이 익숙하니까 괜찮았지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좀 불만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 제기는 사전에 없었습니까? 뭐 아무래도 시험에 익숙한 젊은 층은 사실 조금 더 쉬웠다는 평이 많았고요. 지문을 읽고 시험에 평소에 시험 이런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지문을 해석하고 지문을 읽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공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통일된 기호를 통해서 국민들께 저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는 최소한 국민들께 봉사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이러이러한 소양을 갖췄다라는 것을 또 이러이러한 소양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해왔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험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공천이라는 게 지원자들에게는 뭐 인생 일대를 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후폭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분위기는 현재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비례대표,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의 비례대표에 한해서 기초 비례대표는 60점 이상, 광역 비례대표는 70점 이상을 맞아야만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준비하셨던 많은 후보자들께서 혹시나 관련 점수를 넘지 못하셨을까 봐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그 해당 지역구에 점수가 넘는 분이 혹시 없을까 봐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과정 좀 점수 결과가 나와봐야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아예 광역단체장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저희가 광역단체장도 나중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이번에 지도부가 단체장 선거에 나간 사람들은 대신 경선 전 토론회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체장 경선에서 토론이 없었는데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체장 경선 전에 토론회를 PPAC 대신해서 의무화한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당과 합당을 마치셨는데 그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국민의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후보들 예. 응시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입니까? 예, 이거는 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합당 정신에 의거해서 국민의당 당원분들께서 공직 후보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한시적으로 좀 이번 PPAC를 면제하는 것을 저희가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 관련 현안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많이 나오신 거 알고 계시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좀 쓴소리를 하셨는데 거취를 정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뭐 동일한 마음이신가요? 예, 늘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호영 장관께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장관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로서 굉장히 사회 지도층으로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과 이해충돌 의혹이라는 부분이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장관 후보자 본인께서 거취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비공개로 해서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과 위원님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당원분들께서 정호영 장관 사퇴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문자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웠습니다. 네, 복잡하죠. 길고.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인터뷰 나눠봤는데 네. 질문지도 들고 왔고 예. 저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려웠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이따 드리고 갈게요. 예. 제가 가져온 게 조금 전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말한 그건데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저는 꽤 어려웠습니다. 봤으면 떨어졌을 것 같고요. 저는 선거나 출마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선거법 문제가 특히 어렵더라고요. 8번, 9번 이런 거였는데 아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저분들에겐 선거법이 쉬웠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의미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록 첫 발자국이고 비례대표에게만 해당되지만 여지껏 안면으로 밀실에서 내 라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가속화시켰고요. 제발 이건 한 번의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보수나 진보 모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지명하고 줄 세우고 자기 수직 계열화하는 것 이거야말로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흔드는 매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공천권 자체를 모든 정치권이 회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계기로 작용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저는 이 면접 과정도 있잖아요. 요즘 다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녹화를 해가지고 쫙 뿌려서 그 면접 과정을 다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될까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좀 한 4,500명이 응시했다고요? 앞으로 노량진에 또 학원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거. 근데 저는 아주 100% 동의합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시험 성적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시험 성적만으로 안 되고 이건 그야말로 기초 자격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토론 과정이라든지 면접 과정이라든지 다 공개가 되고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뭐 이런 지방자치 후보, 지방자치 선거 후보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당 그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한테 뭐 돈 주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동안.
그리고 또 아무개와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뭐 되고 예. 이런 불투명한 과정이 공천이었고 공천을 받아야 그게 사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누구도 그걸 관심도 갖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토론을 하든 예. 뭐 면접을 하는 것도 다 공개를 하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예. 봐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투명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략 공천을 서울시장은 전략 공천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당내 일각에서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 추대로 나오고 있지만 예, 뭐 예.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정 내릴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는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일을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경선하자. 그게 누구여든 다 모여서 경선하자고 어제 본인도 밝혔고요. 예.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송 대표로 조금 그런 것 아니냐. 대선 패배의 책임도 좀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등판을 계속 촉구합니다. 예. 제가 취재하고 접촉해 본 바로는 이낙연 대표나 그 측근 측에서는 나갈 가능성은 99.9% 없다고 하는데 없다, 예. 네, 그러니까 경선이고 뭐고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네. 경선 없이 추대를 하는 형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 비대위 지도부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걸 예. 해놨잖아요. 예, 예. 과연 나올까요? 교환선출 씨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네. 예, 예,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를 조금 저희들이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얘기해봤다면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나온 것으로 일단 후보들을 다 넣고 지금 나와 계신 우리 소장님께서 계신 KSOI 여론조사 지금 내용을 지금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일단 김은혜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오고요. 네. 두 번째가 김동연 후보고 세 번째가 유승민 후보입니다. 지금 각 진영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셈법이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 하나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민주당은 또 어떻게 볼지. 글쎄요, 이제 예.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이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뭐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 2위를 좀 달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아까 안민석 의원 인터뷰도 제가 봤습니다만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참 뼈아픈 결과일 거예요. 이분들은 경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정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후보가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아마 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1위 달리는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뒤에 지금 현재 실력자인 김은혜 의원 뒤에는 이제 이른바 윤심이 작용하고 예. 있고 김동연 후보 뒤에는 이른바 또 명심이 작용하고 있고 예.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또 유권자들로서는 오래 정치를 하고 익숙한 이름보다는 우리 정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정치 신인에게 좀 뭐 쏠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신상 효과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예.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과연 뭐 실제로 이제 각 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둘만 있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이제 예단하기 어렵죠. 네네. 지금과 같은 1, 2위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결국 지난번 대선의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5%포인트 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서울은 반대로 예.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이긴 결과가 나왔고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나온 것도 다른 서울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러나 경기지사는 지금 김동연 후보 뒤에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바로 옆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서 있었거든요. 네네. 정성호 의원은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좀 밀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은혜 후보 만약에 김은혜 후보와 대 이제 이 김동연 후보 이렇게 나온다면 예. 네. 결국 제2의
대선 연장전 예.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짚어볼게요. 그 전체 경기지사 적합도로 봤을 때는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는 좀 앞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또 앞서는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마땅합니다. 예. 여러 명 다 했을 때는 김은혜 27.6, 유승민 18.9 차이가 꽤 큽니다. 오차범위 바뀌죠.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만 딱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어느 분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KSOI 조사에서는 유승민 36.6, 김은혜 32.1. 그래요. 오차범위 내지만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그 데이터 통계표를 봤더니 네. 중도층 분들이 예. 유승민 후보를 40%쯤 지지했고 예. 중도층에서는 김은혜 후보는 3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서 10%포인트가 나왔는데 중도층 포션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차이가 났던 거고요. 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예.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짧게 지금 제가 더하기를 해봤더니 네. 그래서 이런가 봐요. 야권 후보들의 그 더한 표와 네. 여권 후보의 더한 표를 봤더니 원래 경기도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긴 곳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좀 끝났잖아요. 이게 중도층 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번 대답하는 곳에 중도층 부분들이 응답률이 참 높았는데요. 여권 후보 두 사람의 합을 보면 46%고 네, 민주당 네 후보들 합하면 40%입니다. 예. 그러니까 6%포인트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 후보가 오히려 윤 후보를 5%포인트 앞섰죠. 그래서 아직 후보 구도가 가지런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현재 특히 경기지사의 경우는 진행되는 양상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전의 제2라운드 또는 연장전으로 훨씬 짙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가 최소 경기 최연소 900안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기록 보유자인 아버지 이종범 감독과 국민타자 이승엽을 뛰어넘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노아웃 3루, 이정후가 시원한 안타를 터뜨립니다. 만 23세 7개월, 670경기 만에 기록한 900번째 안타. 아버지 이종범의 최소 경기 기록과 국민타자 이승엽의 최연소 기록을 동시에 새로 쓰는 순간입니다. 이정후는 1000안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페이스를 올리려 노력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소 경기 1000안타 기록은 이종범이 세운 779경기, 최연소 기록은 이승엽의 만 25세 8개월입니다. 이정후는 7회 말에는 환상적인 수비로 두산의 안타를 훔치며 공격과 수비, 만능을 뽐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부자 타격왕에 오른 이정후. 아버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높게 그 이상을 보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록 제조기 이정후의 활약이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프로야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만리 폭격기 KB손해보험의 케이타와 만능센터 현대건설의 양효진이 프로배구 정규리그 남녀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2021-2022 시즌 V리그 시상식에서 케이타는 기자단 투표에서 31표 중 23표를 받아 통합 우승을 달성한 대한항공의 곽승석을 여유 있게 제치고 남자부 정규리그 MVP에 뽑혔습니다. 양효진은 31표 중 28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2019-2020 시즌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MVP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전혁진이 요넥스 코리아 마스터즈 결승에서 일본 선수를 꺾고 5년 만에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 등 차세대 단식 에이스로 주목받다 2017년 이후 무릎 부상과 오랜 재활로 세계 랭킹이 900위권까지 떨어졌지만 길었던 시련을 끝내고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랠리에서 내일도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22도로 평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영서와 충북은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 22도, 포항 21도, 울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